마을 사람들은 그를 뒤뚱뒤뚱 돼지라 불렀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배가 앞으로 불룩 나와 걸음이 느렸거든요. 하지만 그 별명 뒤에는 더 잔인한 이야기가 붙어 다녔습니다. 저런 사위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위가 들어온 뒤부터 조용히 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붙은 작은 마을, 들판 끝에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박정래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과수원을 일궜지만 몇 해 전 태풍 한 번에 나무가 반쯤 쓰러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못 이기고 병석에 눕게 됐고 정래 씨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떼다 팔며 겨우 버텼습니다. 정래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박하늘. 성실하고 똑똑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하늘이에게 다들 말했죠. 너만큼은 멀리 가라. 여기서 살면 너도 고생이다. 그래서 하늘이는 읍내 공장에 취직했고 주말이면 집에 와서 병든 아버지 약값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날도 하늘이는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정류장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땀이 범벅인 얼굴, 낡은 작업복, 커다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가 바로 민기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어요. 배달 일을 한다고 온 동네를 뒤뚱뒤뚱 다닌다고요. 하늘이는 처음엔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석이 발을 헛디뎌 도시락 가방을 떨어뜨렸고 반찬통이 굴러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늘이는 본능처럼 달려가 반찬통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 기석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순간 하늘이는 놀랐어요. 남자가 민망해하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덜렁대요. 손 더럽히셨죠? 물티슈라도. 아니에요.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무거운 거 들고 계셨으니 그럴 수 있죠. 하늘이가 웃어 보이자 기석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다시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성실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저 혹시 박하늘 씨 맞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데요. 저를 아세요? 기석이 목덜미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시장 과일 좌판에서 뵌 적 있어요. 따님이시잖아요. 박정래 아주머니. 하늘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안 얘기가 나오면 늘 마음이 저렸거든요. 그런데 기석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 나쁜 뜻 아니고요. 아주머니가 과일 포장하실 때 손이 자주 다치셔서 제가 가끔 박스 옮겨드렸거든요. 그게 그분이 당신이었어요? 하늘이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과일 상자를 아무 말 없이 들어 옮겨주던 남자. 고맙다는 말에도 별거 아닙니다 하고 사라지던 사람. 그게 기석이었죠. 기석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하늘이는 웃지도 바로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진지했거든요.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할 말이요? 무슨? 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만 제가 사고 싶습니다. 오늘 반찬 쏟은 것도 그렇고요. 하늘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불쌍한 집딸로만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히만요. 저 집에 가야 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석은 너무 크게 고개를 숙여서 하늘이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약속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불을 붙일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읍내 분식집에서 기석과 마주 앉아 있을 때 마을 단톡방에는 벌써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정래네 딸, 그 뒤뚱남이랑 밥 먹는다. 헐, 설마 사귀는 거 아님? 집안 망하려고 작정했네. 그리고 그 소문은 다음 날 아침 정래 씨의 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래 씨는 과일을 정리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늘이가 그 사람이랑? 정래 씨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빚에 허덕이는 이 집안에 또 다른 불행이 굴러들어올까 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이는 집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정래 씨는 딸의 눈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당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느리지만 이상하게 단단한 발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박정래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국은 이미 졸아붙었고 마당에 널어둔 작업복은 이슬에 젖어 축 처져 있었죠. 정래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이랑.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지만 정래 씨 눈에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제 말한 거요. 정래 씨는 말을 끊듯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마을에서 뒤뚱뒤뚱 다닌다는 그 남자? 하늘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기석 씨요. 정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동안 들어왔던 온갖 말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게으르다, 돈이 없다, 덩치만 크고 쓸모없다. 전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었지만 무서운 건 소문이 현실보다 더 크게 사람을 짓누른다는 사실이었죠. 하늘아, 너 지금 우리 형편 알잖아.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싫은 거 아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정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괜찮아? 덩치만 크고 맨날 배달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정래 씨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약간 밀린 거 있죠? 지난달에요. 정래 씨는 흠칫했습니다. 그걸 왜 내가? 민기석 씨가요. 말도 없이 병원에 들러서 대신 내줬대요. 어제 병원에서 들었어요. 정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새벽마다 나와서 과일 파는 거, 아빠 병실에서 밤새는 거 다 알고 있었대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요. 정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 집 사정을 그렇게까지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런 동정으로 시작하는 건 더 위험해. 그때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둘이 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죠. 봤다니까. 그 돼지 사위될 놈이 박정래네 드나드는 거. 에휴, 저 집도 끝이네. 사위 하나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이야. 정래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남들 말 때문에 제 인생 결정 안 할래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석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몇몇 남자들이 일부러 길을 막아섰습니다. 야, 민기석. 박정래네 딸이랑 어울린다며? 기석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 주제에 그 집 딸이랑? 욕심도 많다.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욕심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책임? 내가 뭘 책임져? 배달비나 벌면서? 기석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지금은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평생 도망치지 않고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회관 건너편에서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만 기석 앞에 섰어요. 그만하세요. 제 선택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죠. 미쳤네. 불쌍한 인생 시작이네. 정래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딸을 지키려는 사위의 등, 그리고 그 옆에 선 딸의 표정이 너무도 단단했거든요. 그날 밤 정래 씨는 기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기석 씨,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해요. 우리 집 뭐가 좋다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래 씨가 웃지도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이요? 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 말에 정래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석의 눈빛에는 허풍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정래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는 몇 개 되지 않았고 마을회관 한쪽에 급히 차린 밥상도 소박했어요. 축하보다는 수군거림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네. 딸 인생 망쳤다. 같은 말들이 밥 먹는 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죠.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들고 있었고 민기석은 끝까지 허리를 굽혀 어른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정래 씨 집 옆에 붙은 낡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죠. 하늘이는 첫날 밤 이불을 펴다 말고 웃었습니다. 우리 좀 웃기죠. 신혼인데. 기석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잖아요. 그 말에 하늘이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안도가 컸거든요. 문제는 결혼 후 바로 닥쳤습니다. 과수원 비톡 촉장이 또 날아온 거예요. 정래 씨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죠.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늘이가 입술을 깨물었고 기석은 말없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래 씨가 놀라 묻자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모아둔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자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정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돈이 있어. 밤마다 일 하나 더 했습니다. 새벽 배송이요. 하늘이는 그제야 기석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툼했고 손등엔 상처가 덕지덕지 남아 있었죠.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또 돌기 시작했어요. 박정래네 사위, 빚 갚는 척 하더니 돈 어디서 났대? 설마 불법 아니야? 덩치 큰 놈들은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기석이 배달을 다니다 보면 일부러 문을 쾅 닫는 집도 생겼습니다. 계산을 미루거나 잔돈을 던지듯 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하늘이는 기석이 마당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까지 묵묵히 반복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무리해요? 기석은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살 좀 빼야죠.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요. 그 웃음이 너무 담담해서 하늘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창고 부지를 가진 개발업자가 정래 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전부 재개발 들어갑니다. 과수원 땅 지금 넘기세요. 빚 정리해 드릴게요. 정래 씨는 흔들렸습니다. 빚을 한 번에 정리할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땅값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거절하면 강제 수용 이야기도 나왔죠.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래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까지 고생시키고. 그때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래 씨가 놀라 바라봤습니다. 뭘 믿고? 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 그냥 땅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확인한 거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배달 다니면서요. 이 근처 공장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개발업자가 노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정보인데 이 땅 아래 큰 게 있어요. 정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기석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대신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제가 이 집안 절대 망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위가 허풍을 떠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돼지 사위라 부르며 무시하던 이 남자가 점점 집안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개발업자의 검은 승용차가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 차가 멈춘 곳은 하필이면 기석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한가운데였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차 문이 열렸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개발업자 한도윤. 이 근방 땅 거래를 쥐고 흔든다는 인물이었죠. 그는 마치 이미 주인이 된 사람처럼 주변을 훑어보며 정래 씨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시각 기석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차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좋은 일로 온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마루에 앉아있던 정래 씨는 한도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오셨네요. 한도윤은 얇게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제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래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값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이 동네 전부 정리될 겁니다. 버티셔도 소용없어요.
그 말에 하늘이가 나섰습니다.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한도인은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 편이거든요. 그 순간 기석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한도인은 기석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위군요. 뒤뚱뒤뚱.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래 씨 앞으로 한 발짝 나섰어요. 이 땅 안 팝니다. 한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는 겁니까? 기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땅 개발 계획에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강제 수용도 당장 불가능합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행정 절차까지 아나 보네. 확인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그 옆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류를 접으며 말했죠.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갑시다. 위생 점검, 안전 점검, 소음, 민원 하나라도 걸리면 끝입니다. 정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린 가게도 없어요. 과수원 창고요. 임시 건축물 다 걸립니다. 그 말에 하늘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한도윤은 흥미롭다는 듯 기석을 바라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난 뒤 정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쩌냐? 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창고 정리하겠습니다. 서류도 다시 챙길게요. 하늘이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숨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날 밤 기석은 혼자 창고로 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오래된 바닥을 유심히 살폈죠. 벽 한쪽을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역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 땅을 노리는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정래 가구 특별위생 및 안전 점검 실시. 사람들이 몰려들며 웅성거렸습니다. 시작됐네. 저 집 이제 끝이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압박이야말로 민기석이 기다리던 국면이라는 걸요. 특별위생 및 안전점검이 시작된 날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공무원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저 집 오늘 큰일 난다더라. 개발업자가 제대로 걸었네.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정래 씨는 창고 앞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늘이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고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점검표를 들고 선 공무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정래 가구 맞습니까? 네. 창고 구조, 위생, 소방 전반 점검합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상과 달리 깐깐했어요. 바닥, 벽, 배수구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죽였고 정래 씨는 땀이 식은땀이 되어 흘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적사항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임시 구조물 치고는 관리가 깔끔합니다. 정래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메모를 했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창고를 손봤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위험한 부분을 미리 보강했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점검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공무원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여기, 이 부분은 뭐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래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기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저장 공간입니다. 사용 안 합니다. 공무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네요. 다만 추가 점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떠나자 마당에 긴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는 기석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어요? 기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한도윤은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생 점검이 통과됐다는 보고였죠. 말도 안 돼. 그는 즉시 다음 수를 던졌습니다. 거래처를 통해 기석의 배달일을 끊어버린 겁니다. 저녁이 되자 기석의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끊이지 않던 호출이 단 하나도 울리지 않았죠. 하늘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그럴 겁니다. 그럼 수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쌀통이 비어가고 있었고 병원비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죠. 정래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만 팔았어야 했나? 그때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만 믿어주세요. 그는 창고로 들어가 바닥의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오래된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기석은 숨을 고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낡은 도면, 그리고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기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 이 일대 공장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증거였어요. 개발업자가 이 땅을 집요하게 노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개발은커녕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은 상자를 다시 덮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확보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집안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힐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멀리서 또 하나의 검은 차가 조용히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죠. 박정래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석이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는 부엌에서 물만 끓이다 말고 몇 번이나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기석이 마침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랐어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 한숨도 안 잤죠? 하늘이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정래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고비라는 거냐? 기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노리는 이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오늘 움직일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어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차량이 아니었어요. 경찰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웅성거렸죠. 무슨 일이래? 누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경찰차는 곧바로 마을회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가 익숙해진 그 검은 승용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도윤이 내렸죠.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왔네요. 잠시 후 경찰과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설명회가 열린다고 했죠.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였습니다. 정래 씨와 하늘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기석은 맨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한도윤은 단상에 서서 또박또박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개발은 마을을 위한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보상도 충분히. 그때 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질문 있습니다. 한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말씀하시죠.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부지 아래에 매립된 폐기물, 언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순간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근거라면 충분합니다. 경찰 쪽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해입니다. 그때 회관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회관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죠.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USB가 연결되자 화면에는 오래된 도면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불법 매립 현장, 밤중에 트럭이 드나드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를 내리는 한도윤의 모습까지. 저건 세상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래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하늘이는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사위가 왜 그렇게 버텼는지. 한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고 회관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죠. 그 와중에도 기석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처럼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그냥 배달부 아니었어? 하늘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 한도윤이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이 다음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도윤이 경찰에 붙잡혀 회관 밖으로 끌려나가던 순간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그동안 너무 쉽게 한쪽 말만 믿어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고 하늘이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가족들을 모아 앉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오늘 일로 당분간 시끄러울 겁니다. 압박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정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과수원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다 같았습니다. 위에서 말이 내려왔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다. 라는 말뿐이었죠. 심지어 기석이 하던 배달 일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늘이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고 정래 씨는 약 봉투를 세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다시 차가워졌어요.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만든 거 아니야? 역시 돼지 사위는 재수 없는 거였어.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지만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창고로 나가 땅을 고르고 낡은 기계를 손봤죠. 하늘이는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기석은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회관에서 USB를 확인하던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자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추가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정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땅은? 당분간 개발 전면 중단입니다. 오히려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하늘이는 숨을 삼켰고 정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난 뒤 기석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과수원 토양 검사 결과와 계약 초안이었죠. 이 땅 농사만 짓기엔 아깝습니다. 제대로 하면 큰 수익 낼 수 있어요. 하늘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며칠 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토양과 수질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과거 불법 매립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었고 정래 씨 땅은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끊겼던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했죠. 다시 거래합시다. 조건 조정할 수 있어요. 마을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아꼈고 몇몇은 슬쩍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죠. 그날 저녁 정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엔 너도 믿지 못했어.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증명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늘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고 관련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죠. 그 순간 기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기석 씨죠. 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기석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서려 있었죠. 이 집안의 운명이 이제 진짜로 바뀌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마을 앞 산자락에 눈 대신 연두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조용하던 박정래 씨 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방문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는 발걸음들이었어요. 정래 씨,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사위분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미움보다 감사가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개발은 공식적으로 중단됐고 불법 매립 사건은 전국 뉴스로 번졌습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과수원 땅의 가치는 몇 배로 뛰었죠. 하지만 기석은 바로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지를 정비했고 친환경 농업과 가공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과수원 옆 낡은 창고는 깨끗한 작업장으로 바뀌었고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을 돕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일할 때가 생길 줄이야. 사위 덕분에 숨통이 트였네. 기석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땅이 원래 가진 힘입니다. 하늘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혼 초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여전히 뒤뚱뒤뚱 걷는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래 씨는 마루에 앉아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기석아, 솔직히 말해라.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예상했냐? 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에 정래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진짜 복이었구나. 기석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복이 아니라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신 게 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죠.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도시락 쏟았던 날이요? 하늘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든든해 보였어요. 기석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며칠 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수확한 과일과 가공품이 상에 올랐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기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기석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정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에 뒤뚱뒤뚱 다니던 돼지라 불리던 사위가 우리 집안을 살렸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라 존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기적을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결국 행운이 된 이야기죠. 진짜 복은 갑자기 굴러오는 게 아니라 믿고 버텨준 사람 곁에 남는다는 걸 이 집안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행운이 될지도 모르니까요.